아이고. 시영.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시영 왔어요. 좋아.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 시영거스 소리 잘 들어가요? 오, 시영거스 1등.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오케이. 뭐야, 다른 녀석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좋아. 자, 어제 얘기했던 대로 오늘 할 내용은 이게 되겠습니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억수로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입시에도 내신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이제 말 뜻을 좀 살펴보면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질량.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말로 질량 분석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라고 하는 걸 질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때 이제 뒤에 있는 요 말, 요거를 그 뭐냐면은 그 잠깐 이제 이렇게 어근을 살펴보면 이 스펙트르라는 말이 있죠. 스펙트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제 한자말로 쓰면 분산, 영어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면 퍼짐. 그래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뭐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항상 어근 스펙트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왜 그 빛 같은 거 분산시켰을 때 그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 파장별로 이렇게 딱 펼쳐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스펙트르 그거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축 분산되어 있는 거를 뒤에 이제 매트리라고 하는 거는 매트라고 하는 거는 measure, 측정. 그 측정에 대한 어근이 MET, 매트. 그리고 뒤에 이제 RY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학문 체계. 이렇게 하는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을 측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질량의 분포, 질량이 이제 그 측정되는 방식이 어떻게 이제 그 뭐냐면 퍼짐으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체계.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 하고, 그걸 우리말로는 질량 분석법,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말을 정의를 한 거죠. 오, 도운거스 들어왔군요. 도운거스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도운거스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오, 시언거스도 왔구나. 시언거스 어디 갔어? 시언거스. 시언거스 왔다. 시언거스도 소리 잘 들어가죠?
좋아. 자, 이 그 질량 분석 체계에서 첫 번째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썼고요. 우리말 번역은 그 전에 이걸 써야 되는데 다시. 그럼 요 질량 분석법을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바로 핵자 혹은 원자 그리고 분자. 자, 이런 애들은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뎁다 작아가지고는 사람 눈에 보임이야 안 보임이야. 이런 애들은 사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핵자, 원자, 분자 등의 아주 조그만 입자,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알갱이들을 뜻하는 거죠. 그것의 질량과 그 존재 확률. 그래서 이 조그만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그 질량이 어떤 확률을 가지고 그 질량이 나타날 수 있냐. 그럼 이 확률 얘기는 뭐냐면 뒤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그 질량이 실제로 어떤 확률로 세상에 나타나겠느냐. 그 확률까지를 직접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우리가 질량 분석법, 질량 분석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 좋아. 자, 그럼 이제 이 질량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맨 처음에 맞닥뜨리게 될 게 바로 첫 번째 아이오니제이션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뭐야? 아이온. 뭐 이게 철자가 이상해. 네 진짜. 아이오니제이션. 이온. 아이오니제이션. 자,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자, 이 녀석은 우선 바로 질량 측정을 원하는 모든 입자는 이제 그 입자가 핵자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입자들, 이 질량 분석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입자는 언제나 이온 상태여야 합니다. 이온 상태여야 돼요. 왜 이온 상태여야 되냐면 이 이온 같은 것들도 일종의 이제 뭐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전자기적 입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전기적 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입자이기 때문에 이 애들은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한 뭐 쿨롱 인력이나 아니면 로렌츠 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저 이온들은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적 입자니까요. 그러한 쿨롱 인력이나 아니면은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응용한 장비가 바로 이 질량 분석기예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 뇌가 그런 힘들을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은 반드시 무슨 상태여야 돼? 이온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일렉트론 임팩트. 요걸 주로 사용합니다. 저거 말고 열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온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온화시키는 방법은 약간 실험 오차가 좀 나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렉트론 임팩트법을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일렉트론은 뭐냐면 전자잖아요. 임팩트는 뭐예요? 충돌. 자,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하냐면 짜자자잔 이런 식의 고에너지 전자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의 총은 이게 땅땅땅 쏘면 이제 거기서 앞에 뭐가 나가요? 뭐 총알이 나가죠. 그러니까 보통 총은 쏘면은 총알이 나가고 물총은 뭐가 나와요? 물총은 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자총은 뭐가 나가겠어요? 당연히 전자가 퉁 튀어나오겠죠. 그런 식의 물건을 이제 전기공학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압 해가지고는 여기에 짜잔 이런 식의 이 고에너지 전자를 발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슝 하고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뭐가 준비되어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샘플이 준비되어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샘플 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 샘플이 가지고 있던 최유각 전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얘랑 충돌했던 고에너지 전자는 또 어디론가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왜 뭐 구슬 한 무대기 이게 쌓아놓고 또 다른 구슬을 탕 던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구슬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어떤 구슬이 맞아 튕겨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샘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내부에 최유각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고에너지 전자가 다가오면 그 최유각 전자가 이 고에너지 전자랑 맞아가지고는 얘가 탕 하고 튕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유각 전자가 튕겨 나가면서 이 녀석은 이제 뭐로 바뀔 것이냐? 짜잔 이런 식으로다가 보통 요렇게 이온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거의 대부분이에요. 항상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일렉트론 임팩트 법이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 임팩트 법에 의해서 최유각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 그 샘플은 양이온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항상 저렇게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그 기계 안에 장비가 저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오, 그럼 이때 여기서 퀴즈. 이때 일렉트론 임팩트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온의 전하량은 얼마가 될까요? 저기 양이온이 만들어졌다며요. 그러면 양이온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양이온, 2 플러스 양이온, 3 플러스 양이온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슬 한 무대기 쌓아놓고 이 구슬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구슬을 이렇게 이제 짜글짜글 모아놓고 바닥에 이렇게 금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바깥에서 누군가가 구슬을 이압 던지면 이렇게 구슬들이 탱 튕겨 나가잖아요. 이럴 때 이게 뭐 그 운 좋게 구슬을 탁 세게 딱 던지면 여기 있었던 구슬들이 막 여러 개 우르르 빠져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하면.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자가 저런 식으로 구슬이 막 여러 개 튀어나가듯이 저렇게 외부의 고에너지 전자를 맞은 이 샘플은 최유각 전자가 여러 개 튕겨나갈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온도 1 플러스 양이온, 2 플러스 양이온, 3 플러스 양이온 등등등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 도움거스 왔어. 도움거스. 도움거스 좋아. 도움거스. 도움거스 좋아. 도움거스. 반가워요. 어서 뭐. 근데 도움거스 시험 이거 주시거스도 왔구나. 시험거스. 좋아요.
딴 애들은 어디 간 거니? 좋아. 그럼 이때 저기서 튀어나오는 요 이온의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놀랍게도 99.99%예요.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99.99%의 확률로 그 전하량 Q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놈의 전하량을 Q라 하면 얘는 상대적인 비율로 쓰자면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혹은 1 플러스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 한 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2 플러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간 만큼 전자 한 개 전하량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99.9% 1 플러스 혹은 2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2 플러스 3 플러스 양이온은 맹그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0.00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99.99% 1 플러스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이온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온의 전하량은 사실 변수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실험적으로 저렇게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1 플러스밖에 안 만들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유가 중요해요. 왜 일렉트론 임팩트 실험을 하면 저렇게 그 뭐 원래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1 플러스밖에 잘 안 만들어질까요? 2 플러스 3 플러스는 거의 안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야. 주시거스, 시험거스, 도움거스 뭘까요? 뭘까요? 뭐 아무 답이 없어. 뭘까요?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어. 심지어 그 수능 화학 원 교과서에도 나와. 뭐 수능 특강 이런 데도 나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야.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벙어리가 됐나?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들리긴 잘 들려요? 갑자기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들리긴 잘 들려. 그지? 잘 들리죠? 들리는데 잘 들리긴 하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바로 답을 써주지. 왜 2 플러스 3 플러스 양은 안 맹그러지고 해봤자 1 플러스밖에 안 만들어지느냐? 바로 봐, 여러분 있을 거예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1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2 플러스 3 플러스로 만들려면 전자를 2개, 3개 더 뜯어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거듭거듭 필요하죠. 그런 이온화 에너지 개념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 들어봤습니다.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해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1 플러스 만들 때보다 2 플러스 3 플러스 만들 때 에너지가 비례를 넘어서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봐.
여기서 얘를 만약에 2 플러스를 만들어 2 플러스. 그러면 이 전자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자총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전자총을 강력하게 설계하는 만큼 전자총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비싸지겠지. 그러면 그걸 장비하고 있는 저 질량 분석기 기계값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억수로 비싸겠지. 통용되는 질량 분석기 자체가 되게 비싸거든요. 최근에 사용하는 거는 대당 한 2억 정도 해요. 한 대당. 근데 저 전자총 그 출력까지 높여버리면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살 리가 없다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공장에서도 2 플러스 3 플러스 만드는 그런 전자총을 세팅을 안 해. 그건 출력이 너무 세서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이 뭐냐면은 그 어떤 이게 그 자본적 문제라 할까? 아니면은 뭐 시장적 문제라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질 정도로만 출력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질량 분석 실험에서 등장하게 되는 저 이온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양이온은 그냥 거의 대부분 1 플러스 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전화량이 그냥 거의 고정적이에요. 즉 여기 등장하는 얘가 원자건, 분자건, 뭐 무슨 원자건, 무슨 분자건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1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질량 분석 실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자, 여기 지우면 되겠어요? 여기 지운다. 지켜줄게요. 거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써볼까? 자, 그 다음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첫 제목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체계, 그런 개념 체계를 RY라고 썼다면 뒤에 이제 말 다 똑같은데 뒤에 ER 붙었죠. ER. 그럼 ER 이건 뭐냐면 그런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장치.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계 장치에다가 뒤에 ER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질량 분석기.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되겠지.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미터 질량 분석기의 구동 방식.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기계 장치 내부의 원리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어떤 얘기가 추가될 수밖에 없냐면 물리학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질량 분석 체계에서는 이온을 사용하고 이온이 전자기력이나 로렌츠 힘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원리로다가 질량 분석 장비가 구동되는 거니까 저 질량 분석 내부에 어떤 물리적인 원리가 있다고요. 그걸 시험에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섹터 방식. 자, 얘는 그 언제 주로 쓰던 거냐면 195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게 이 기계 그대로 쓰는 데는 있으나 요즘은 잘은 안 쓰고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좀 요즘은 다른 걸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잘은 안 쓰는데 어쨌건 원리적으로는 중요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기느냐? 요겁니다. 자, 이제 뭐래 어디 지우지? 어디 있어? 그래.
여기 쓰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다 준다잉. 줄게요. 지우자. 허이. 좋아. 허이. 아이고. 자, 첫 번째 1. 자, 네, 그리고 나서 다 그려봐요. 그려봐요. 자, 자, 우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평행 전극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한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평행 전극판입니다. 그럼 평행 전극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짜잔, 이 평행 전극판 사이에 걸려 있는 이제 전이차가 있겠죠? 그 전이차 혹은 전압 V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짜잔, 자, 이 녀석 샘플입니다. 그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이죠. 자, 이 녀석의 그 질량은 M, 그리고 이 녀석의 전하량은 Q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질량 분석 장치에서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은 항상 이렇게 이온 형태여야 된다고 했었죠. 보통 양이온. 그리고 사실은 전하량이 Q라고 일반적으로 뒀지만 사실은 보통은 그냥 1 플러스다. 되죠? 자, 그럼 이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전극판 속에 뒀어요. 그러면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 반대 전하끼리는 인력이 나타나시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이업 해가지고는 슝 해서 가속이 되겠죠? 슝 해서 가속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실험 장치 속에 제목을 여기다 쓸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 양이온의 운동 에너지. 자, 편의상 처음에는 이제 정지해 있었다고 칩시다. 정지되어 있는 이 샘플이 이런 식으로 전이차에 의해서 전기력에 의해서 쭉 가속이 되면 그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요렇게. 그래서 이때 슝 하고 가속할 때에 그 녀석의 속력을 V라고 하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녀석의 전하량의 전이차를 곱한 전기 에너지 수식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QV는 이제 전기력이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렇게 가속된 샘플이 슝 날아와서 마이너스 극판에 딱 맞으면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마이너스 극판에 있었던 자유전자랑 그냥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다시 저 양이온에 올라타고 저 입자는 다시 중화가 돼서 이제 정기적인 상황과는 별 관계없는 입자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저 녀석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보이세요? 여기에 쪼코냐케 군형을 뚫어 놓았습니다. 군형. 군형.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놈의 군형을 따라 자 얘는 원래 슝 해서 이 마이너스 끝판에 쾅 충돌해가지고 소멸된 운명이었는데 군형을 뿅 뚫려 놓으면 이놈이 슝 하고 날아가다가 이 상태에서 짜잔 하고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속력은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입자의 흐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전류가 될 수 있죠. 자, 요거 보시다시피 전기적 입자의 흐름 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전류라고 하죠. 전자가 뭐냐면 전기적 입자란 뜻이고 류자가 흐르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플러스 입자는 전기적 입자죠. 걔가 움직이는 거 그거 자체가 전류가 된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항상 뭐가 유도되죠? 자, 심심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게 해야 되겠다. 자, 전류 현상이 생기면 항상 뭐가 유도되죠? 그렇지. 유도 자기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뿅 움직이고 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전류라 하면 그 전류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유도자기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때는 유도자기장이 maybe 이런 식으로 맹그러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네. 저렇게 생기는 건 우리가 이제 유도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뭐래 이래 유도자기장 유도자기장.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이게 이제 유도자기장. 그래서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저 이온이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하게 나타나는단 말이죠. 이때 주변에 이런 세팅을 합니다. 짜잔. 자, 요렇게 여기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2차원 평면 전체에다가 바로 외부 자기장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 자기장의 크기는 편의상 B라고 표현합시다. 자기장 표현을 보통 B 혹은 H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저렇게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은 외부 자기장하고 유도 자기장하고 방향이 같죠. 그럼 이때 두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외부 자기장하고 내부 자기장, 그러니까 유도 자기장하고 방향이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한쪽에는 저 보강이 되는 쪽에는 자기장 선속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상쇄되는 쪽에서는 자기장 밀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뭔가 밀해지고 소해지는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떤 필드, 장이 밀해지고 소해지면 밀해지는 쪽에서 소해지는 쪽으로 뭐가 나타난다? 바로 짜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은 보시다시피 이 이온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이겠죠. 수직한 방향.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 이온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식의 그 필드의 그 밀도 차이에 의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하죠? 저 내가 힘이라고 쓴 저 힘을 전자계학에서 무슨 힘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 또 심심하니까 입력해 보세요. 저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하죠? 그렇지. 버르버르버르버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로렌츠 힘입니다. 자, 그 로렌츠 힘 크기 어떻게 표현해요? F는 QVB. 그래서 Q는 뭐야? Q 여기에 있는 그 전하량 크기, 입자 전하량 크기. V는 얘 뛰쳐나온 속력, 그리고 B는 외부 자기장 크기. 저게 바로 로렌츠 힘의 크기죠. 저게 이제 또 그 외적으로 방향이 정의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방향 같은 그런 외적 같은 거는 저기 뭐야 저 물리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건 이때 로렌츠 힘이 나타난다. 그리고 잘 봐요. 이온 운동 방향의 수직한, 봐, 운동 방향의 수직한 힘이 작용할 경우 무슨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운동 방향의 수직한 힘이 나타나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극판에서 빠져나오고 자기장으로 입사한 요 입자는 갑자기 이압하고 요런 식의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원운동을 할 때 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고 회전 반경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회전 반경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로렌츠 힘이 바로 이 회전 운동의 구심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로렌츠 힘 수식이 QVB고요. 구심력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회전 반경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력의 제곱. 저런 꼴이 되겠죠. 아이고. 됐죠? 저런 식의 표현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다. 좋아. QV, QMV.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최종적으로 이제 요 수식, 그리고 여기는 요 수식. 그래서 요 두 수식을 연립하면
그 유명한 관계식 뭐가 나오느냐? m over q는 b제곱 r제곱 over 2v.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저 연립하는 과정은 그냥 저 두 수식을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연립 과정은 그 물리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저 표현된 건지 이해하셨죠? 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B 그리고 2V. 자, B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자기장 크기라고 했죠. 여기 자기장 크기. 그리고 V는 여기서의 가속 전이차, 가속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보통 상수가 되겠죠. 이런 식의 기계 장치를 만드는데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그렇게 변화시킬 일은 없을 거고 가속 전압도 그냥 딱히 달라지지 않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함수 관계냐면 바로 요놈과 요놈 사이의 함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실험 장치에서 나타난 저 결과에 대한 정성적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까지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지워야 돼서 다 적으셨어요?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러면 자는 거 아니죠? 좋아. 시험거스 자는 거 아니죠? 시험거스 자는 거 아니죠? 시험거스요, 시험거스. 시험거스 어딨니? 시영. 좋았어요.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두 번째 이 정성적 해석. 자, 우선 첫 번째 1. 자, M 이게 크다라고 해보죠. 자, M이 뭐라 그랬어요? 해당 샘플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관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관성이 클수록 운동 방향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게 뭐로 나타나겠어요? 회전 반경 R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자, Q가 만약 작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물론 Q는 보통 1 플러스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Q 역시 뭐 가변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Q가 만약에 이제 2 플러스 3 플러스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을 때 만약 그 Q가 작은 전하량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에 대한 전자기력이 그게 뭐 쿨롱 인력이 됐건 아니면은 로렌츠 힘이 됐건 그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자기력이 작아지면 전자기력으로 얘가 휘는 건데 전자기력이 작아지면 그 운동 방향을 역시나 바꾸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 이때도 회전 반경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수식에서도 질량과 회전 반경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전해량과 그 회전 반경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걸 수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지만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Q가 보통은 1 플러스로 또한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직접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알맹이의 질량과 회전 반경을 거의 1대1 대응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을 해가지고는 저 회전 반경을 측정을 하면 그 회전 반경으로부터 저놈의 질량을
역으로 1대1 대응시켜서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구동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1950년대부터 써왔던 섹터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로렌츠임이 구심력이 된다는 원리로 저 질량하고 회전반개의 관계를 써놓은 요 관계식은 시험에 잘 등장해요. 특히나 모든 일반화학 책에 저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리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리 문제 같은데요. 화학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어서 쓰시고. 자,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쉴게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그 1970년대쯤에 개발돼서 80년대까지 유행한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쿼드로폴. 자, 역시나 어근 분석을 좀 해보면 여기 이제 쿼드란 말이 있죠. 쿼드. 4개. 숫자 4개를 뜻하는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폴. 이거는 몽댕이. 몽댕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대기 4개가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는 방식으로 질량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뭐 명확한 수리적 관계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념적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자,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가 몇 개? 4개. 그럼 막대기 4개를 그려볼까? 자, 그리고 이게 그림이 그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막대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공간상에서 요렇게 2개가 수평하게 있고요. 요렇게 2개가 이렇게 수평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요 놈하고 요 놈의 그 무게 중심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공간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저 안쪽으로 역시나 아까 이제 샘플이 또 이제 뭐를 띈다고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보통 1 플러스 입자라고 했죠. 요 놈을 원칙적으로는 요 중심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 중심을 지나 요 막대기 4개 사이를 빠져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빠져나오게 하는 게 목표야. 막대기 4개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중심에 공간이 이렇게 뿅 뚫려 있잖아. 이 중간의 공간으로 어떤 저 플러스 입자가 된 샘플을 이렇게 쭉 비행시키는 거지.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의 막대기 사이를 이런 식으로 비행할 예정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다 적었을 테니까.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뭐 설명이 금방 끝나니까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거 자, 그럼 이 실험 장치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주보는 평행한 두 막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막대기하고 요 막대기, 요 놈하고 요 놈, 혹은 요 놈하고 요 놈, 그 두 막대기 사이에 교류 전기장을 세팅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마주보는 두 막대기가 두 막대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막대기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랬다가 한 세트인데, 자, 한쪽이 이제 플러스 전기장이 걸리고 한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판이 걸리는데, 이놈이 일정 주기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주기마다 저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그 전원의 전기 에너지도 교류 전기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정 그 교류 전기는 60Hz라고 하죠. 그래서 60Hz의 그 진동수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다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요 길목에 이제 그 플러스 입자를 요렇게 얘를 요 길목에 요렇게 입사시킬 예정인데, 들어왔더니 이쪽이 플러스면 요 놈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들어왔더니 이쪽이 플러스면 요렇게 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청력이고 이쪽은 인력이 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대쪽으로 휠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장이 없을 때의 방향이고,
만약에 그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인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짜잔. 짜잔. 하는 요 사이에서 요 전기적 입자가 자, 요게 바로 전기장이 없을 때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양쪽이 교류가 걸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다가 8 8 8 8 8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안에서 이렇게 뱀이 지나가듯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걸 이 교류자기장을 한 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두 세트를 두는 거야. 두 세트. 그러니까 요 놈의 입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만약에 교류자기장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본 것처럼 그 교류자기장에서 전기장 입자가 가다가 요렇게 흔들리면서 갈 테고 근데 교류자기장이 또 요렇게 세팅돼 있어. 그럼 요 놈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다가 전기장을 한 쌍, 두 쌍 교류장기장을 거는 거야. 그럼 이때 그 중간을 지나는 애는 결과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요렇게 되는 운동하고 요렇게 되는 운동이 한꺼번에 나타나겠지. 그런 운동이 뭐다? 이렇게 될 거야.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쌍의 교류 전기장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샘플인 플러스 입자는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용돌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전기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빠져나올 게 이게 이 한 쌍, 두 쌍의 막대기 안에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휙 돌아 나오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어요? 도움거스, 시험거스 다 이해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질량 측정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에 지웁니다. 바로 이 자 정성적 해석 첫 번째 1. 자, 저 샘플의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죠. 그럼 관성이 크니까 이 안에서 얘가 입사를 한 다음 이렇게 돌아서 내 막대기를 빠져나오게 될 텐데 이때 질량이 크고 관성이 크면 어떻게 된다? 소용돌이의 반경이 커지겠죠. 무슨 말이야? 크면 커서 소용돌이 반경이 작아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관성이 크니까
그 움직임을 변화시키기 쉬워요?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겠죠. 움직임 그렇게 그 변화가 잘 적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거운 애는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거니까 교류자기장 속에서 진동을 조금밖에 안 하는 거지. 진동을 조금밖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교류자기장이 두 쌍이 걸려도 이게 소용돌이가 작아지는 거야. 이게 소용돌이 반경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관성이 크기 때문에 소용돌이 반경이 작아지고 그래서 무사히 막대기 사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반면에 가벼운 입자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이 작으니까 역으로 소용돌이 반경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애는 진행하는데 가벼우니까 관성이 작아서 여기 딱 전기장이 걸리면 휙 하고 크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크게 방향이 바뀌는 만큼 소용돌이도 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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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커지고 바로 주변 막대기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정기적 입자인데 주변 막대기랑 충돌한 게 만약에 마이너스 전극으로 하필 교류가 딱 들어온 그 상황의 막대기다. 그럼 마이너스 전극인데 플러스 입자가 딱 들러붙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얘가 정기적으로 중화가 돼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변 막대기와 충돌해서 그 입자는 중화되고 정기적으로 중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니까는 이놈은 뭐 전자기력이 생겨요? 전자기력이 안 생겨요? 전자기력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중력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화되고 내 막대기 사이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 4개를 교류를 딱 세팅을 한 다음에 무거운 애는 찌끔찌끔찌끔 용서 초점까지 도달해서 여기 디텍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애는 들어가다가 휙휙휙 움직이다가 어느 전극이랑 충돌해가지고 중화가 돼버려.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지? 그럼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바닥에 툭 떨어지니까는 이 디텍터로 갈 수가 없지. 디텍터에서는 도달이 안 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거운 애만 디텍터에 도착을 하고 가벼운 애는 디텍터에 도착하지 못하겠지. 이 차이를 활용해서 그 비행하는 입자의 그 질량을 분석해내는 장비를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 방식 중에서 1970년대쯤에 개발돼서 80년대까지 되게 선풍적으로 사용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쿼드로폴 방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됐죠? 저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혹시 여러분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없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갔다 오세요.